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정치의 재구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번 주 한일 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외교 수표 위크 주간이 시작됩니다.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UAE,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암초를 만난 윤 대통령이 외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번 주 정치권의 가장 큰 쟁점은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입니다. 이탈표 차단에 나선 여당과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하는 야당의 대결을 전망해 보고요.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띄운 연금개혁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네요. 21대 국회 마지막 주 오늘 정치의 재구성에서 정리해 봅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흥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입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보협입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근데 전자 붙여야 됩니다. 저. 전입니까? 네. 지난주에 예상을 하긴 했지만 예측이 맞는 게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아니 정책위 의장은 현역이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주영 당선자가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부터 오늘까지죠. 한일중 정상회의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리창 총리, 기시다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 이렇게 양자회담이 있었는데요. 우선 김병민 전 최고위원 오늘까지 이어진 한일중 정상회의 뭐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소통과 협력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측면만 보더라도 일단은 큰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5개월 만에 이 한일중 간의 만남 정상회의였는데요. 중간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국제적 이 재난 사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기간 동안을 생각해 보면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신냉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내에서 이 안보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특히 경제적인 이슈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모여서 정상 간의 합의문을 도출해내고 정례적으로 앞으로 장관급 회의를 비롯한 많은 일들 오늘 6가지 아젠다를 중점으로 오늘 38개 정도가 되는 합의문의 내용들이 많이 줄줄이 기재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 복원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와 성과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기 전 부대변인에게는 국민들이야 외교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금방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는 주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미국 또는 좀 일본의 방점이 찍혔는데 오늘 이제 중국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더 중국과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좀 떠듬이지근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뭐 한중 정상회담 하기로 했는데 불발돼가지고 뭐
여전히 미일 편중 외교다 이렇게 비판도 있고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전에 김병민 최고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뭐 일각에서는 저기 뭐 한반도 비핵화 이런 거 담기로 했는데 뭐 안 담겼다 이렇게 걱정도 하시던데 막상 내용 뜯어보면은 한국이나 일본 쪽에서는 그 하려고 노력은 했었던 것 같고 중국에서는 최근에 뭐 비핵화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마 중국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고 없이 그냥 잘 진행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이 외교에 나가면은 항상 뭔가 실수가 있고 이래서 본질보다 그 말실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내용 위주로 계속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네. 자체도 패배할 필요 없는 의미가 있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엽 예. 수석 대변인의 웃음에는 뭐 그렇게 호평할 내용인 정상회의인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의미인가요? 사고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것 때문에 웃음이 빵 네. 터졌던 거고요. 아무래도 김보엽 수석- 국내에서 하다 네. 보니까 사고가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내였다. 네.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는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라인 야후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한국 정부의 입장 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기시다 총리가 확답이나 또 진전된 내용에 대한 대답을 해주진 않았지만 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 조금 뭐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뭐 그냥 구두선에 거쳤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일본과의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일 굴종 외교의 연속이었고 그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봅니다. 라인 야후 사태의 핵심은 일본에서 우리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서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데 니네 지분 놓고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봐 라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개입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정부가 맞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외교부 아무 대응도 없죠. 뭐 조용하게 했다고 하는데 별로 대응 못해서 국민들 분노가 부글부글 끌어올랐습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 왔으니까 기시다 총리한테 따졌어야죠. 이 문제는 왜 그런 겁니까? 일본 총무성은 왜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을 괴롭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야 됩니다. 근데 먼저 얘기를 꺼내긴 꺼냈죠. 아이고 그건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건 외교 문제가 되면 안 되고 우리 계속 사이좋게 지내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해야 될 얘기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시다 총리가 아쉬워하는 부분을 대신 얘기해 주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 몹시 참담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당에서 확인한 내용은 조금 예. 보도 내용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라인 야후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확인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라인 야후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많이들 다루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행정지도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여기에 우리 정부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죠. 이제 정부가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난 다음 정부가 충분하게 소통하고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시다 총리와 함께 나눴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외교적인 문제로 더 비화하지 않도록 서로 관리를 하는 측면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일본의 행정지도 때문에 그러면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는 조치로 이어졌는가인데 그러지 않는 상황으로 관리를 해서 외교적인 비화로 가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앞으로 수개월 뒤 한 1년, 2년 뒤가 됐을 때 이러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가 진짜 현실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지금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현실이 돼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는 것인가 이건 차분하게 살펴보면 진실이 드러날 일이라고 봅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 설명은 윤 대통령이 라인 야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은 어느 정도?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더 추가적으로 이 문제가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예, 거예요. 관리라고 하는 측면을 썼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진전됐다면 당연히 여기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김범수석 대변인 네. 말씀 듣고 김영남 전 정책위 의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네. 문제는 그냥 라인 야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IT 기술이 굉장히 앞서고 일본에 가서 일본을 발판으로 국제 무대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개발자들, 기술자들,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데 잘 지지 지원을 하는구나라는 믿음을 주면 갈 텐데 어느 한 기업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그 나라의 부당한 탄압을 받거나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을 지켜주지 못하네? 그럼 내가 무리해서 나갈 이유가 없지. 이렇게 꿈을 접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파가 알겠습니다. 클 수도 있는 문제다. 예, 얘기는 이 정도라고. 김영남 전 의장께는 오늘 이제 한일 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아까도 이제 하은기 전 부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핵화 부분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리창 총리도 공동으로 확인한 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안정,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듯한 네. 주의를 주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그냥 외교적 수사 아닌가요? 그렇다고 무슨 지금과 다른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입장을 내놓는다거나 그로 인해서 북한이 핵 개발, 뭐 지금 거의 핵 개발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겠습니다만 핵 개발에 추가적인 시도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ICBM 등등의 그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도구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이 앞으로는 절대 안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네. 싶고 항상 정상회담을 하면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뭐라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문구 아니면 외교적인 수사를 이용한 합의문 정도는 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수준 아닌가 싶고 유일하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는 부분은 한중 FTA 2단계 논의와 관련해서 정말 한한령이 풀리는 거 아니냐 해서 오늘 아침에 엔터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게임 관련주도요. 네. 네, 중국에서 이제 드디어 대규모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근데 시장의 반응이 무엇보다도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외교 정치 관련한 성과는 그냥 정부 측의 공치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아침에 주식시장이 반응한 거로 봐서 가능성이 조금은 열리는 거 아닌가? 한학년이 좀 풀리는 그 정도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은기 전 부대변인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좀 밀려나 있던 중국의 존재감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서 다시 이제 부각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만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안 했고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다녀오는 거 외에는 좀처럼 뭐 파리를 가기는 했습니다만 좀처럼 동북아든 동남아든 아시아 쪽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리창 총리가 오는데 리창 총리는 워낙 시진핑 주석의 복심의 복심이에요. 그래도 리창 총리가 와서는 2+2 대화 협의체도 논의가 됐습니다. 외교부가 국방부가 참여하는 또 방금 전에 김용남 전 의장이 이야기한 FTA 2단계 협상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좀 진전됐다고 봐야 될까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는 갈 길이 멀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갈 길이 멀긴 하지만은 진전은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한반도 비핵화 그런 얘기는 사실 2012년에 했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유일해요. 빠졌던 게 2018년에도 19년에도 명문화돼 있었는데
근데 지금이 18년, 19년이나 상황이 다르고 이게 뭐 한국 때문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미중 갈등도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표현보다는 뭐 네. 표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들으라고 저는 한 소리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한중 관계로 치면은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뭐 외교안보 채널 창구를 새로 신설해서 한다라는 얘기라든가 아까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하면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나서 중국 입장에서도 동북아에서 고립되는 걸 별로 이제 원하지 않는다, 신경 써야 된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운전해 나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진전이 된 거는 분명히 진전이 된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잠시 뒤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 이유를 물어보면 그래도 외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도 긍정적인 이유를 외교로 보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보엽 수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의원 외교, 야당 외교 이런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현장에 나섰을 때니까 그거라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것 같고요. 앞에 황기 부대변인 말씀에 좀 보태자면 이런 합의문에 한반도의 안정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이건 그냥 북한만 고려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경계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의미 있는 보도 중에 하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를 했는데 그게 국내 발표에는 빠져 있고 중국 쪽 발표에는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심지어 미국조차도 늘 얘기를 하면서 대신 대만과의 관계나 대만 해협 이쪽의 안정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원칙, 중국 원칙이라는 걸 한국 윤석열 대통령 혹은 외교부의 입장으로 뭔가를 다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기네들은 성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발표가 안 된다. 네, 우리 쪽에서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차관님? 그 이 대만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지난날 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양국 간의 관계가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비춰지는 인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신냉전 구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일이 밀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또 외교적인 성과가 꽤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건데 작년에 보도됐던 많은 내용들을 보면 중국 정부와 대한민국이 다시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싶은 걱정과 우려라는 국민들도 많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보니까 적절한 외교적 수사를 섞어가면서 서로 한 발씩 뺄 부분은 빼고 또 경제적으로 챙겨가야 될 부분은 챙겨갔는데 사실은 안보적인 측면보다 거의 한 7, 80% 아니 90% 가까이가 다 경제적인 이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가져갈 부분들을 확실하게 챙겨가자라고 볼 수 있는 성과였다고 보고요. 워싱턴 선언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 간의 관계가 더없이 좋아졌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약간 고민되는 지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어떤 관계로 치달을까에 대한 고민들까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경제와 안보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한 노력들이 다시금 조금씩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영남 외교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한일중 정상회의가 또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행보의 하나의 첫 시작점이 되는 또 기점이기 때문에 쭉 지난 2년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비즈니스 외교였다. 많은 또 투자를 유치했다. 중동 또 체코 폴란드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또 다른 상황이 됐고 북한하고의 관계는 또 특별히 또 이제 일반적인 이 외국과의 관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투자 유치를 많이 했다라는 선전은 모든 정부들이 정상 외교를 끝나면 합니다만 그 투자 유치라는 게 대부분 MOU 맺은 금액을 다 더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MOU는 그야말로 양의 각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진짜로 투자 금액이 들어오기까지는 단계가 많습니다. 그 중간에 없어지는 취소되는 게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뭐 투자 유치의 성과라고 선전하는 거는 그냥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거고 이 정부 들어와서 다만 폴란드 등을 비롯해서 방산 수출을 많이 한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 내용은 좀 따져봐야 돼요. 네. 그게 정말로 우리가 이익이 되는 수출이냐 아니면 그것도 우리 돈 주고 수출한 거죠. 예. 우리가 무기 살 돈 대주고 예. 그 돈을 무기 대금으로 받아서 결국엔 이게 남는 거 없는 장사를 한 거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한미일 중심의 외교가 더 굳건해진 거는 틀림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중국과의 교역량, 교역 액수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교역국 1위가 항상 중국이었는데 지금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서 줄어든 만큼 이상 미국하고의 교역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확실히 이동한 거는 부인할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큰 정치 현안은 내일 예정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입니다. 먼저 한기 전 부대변인은 내일 재의결 투표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부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일 가결되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사실 끝나는 거라 가지고 국민의힘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면 그러니까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속으로 많이 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부결시켜 버리면은 자기의 정치 생명도 사실 위태로워지는 것이고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뭐 가결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나름의 정치적 입장이 있어요.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권 바라보는 사람이라서 이거 찬성 그러니까 특검을 막은 사람의 입장에서 다음 대선 치르기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4명 외에는 어지간하면은 그냥 다 그냥 부결하지 않을까. 이탈표는 22대로 이외에는 안 나올 것 같다. 22대로 넘길 것 같습니다. 네.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네. 파악하기로는 이탈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나요? 지금 일단 공개적으로 찬성표가 예상되는 인물은 김웅, 안철수, 유의동 그리고 최재형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누가 현역 의원 중에 21대 국회에 아직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나선 인물이 또 있습니까? 오늘 오기 전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네. 젊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근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그렇군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례대표 승계를 받았는데요. 과거 아마 권은희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승계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를 포함해서 지금 오늘까지는 5명인데 실질적으로 내일 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죠.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먼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도 미진하면 내가 이제 특검을 먼저 요청하겠다 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 두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로 여야 간의 합의 처리를 통해서 끝낸 것이 아니라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 법안을 그대로 다시 찬성 버튼 누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그 거부하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과연 그러면 또 좋게 보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죠. 그게 유이동 의원이나 최재형 의원 같이 경기 서울의 수도권에서 출마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큰 표차로 낙선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요인들을 고민하게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 이제 부결 처리를 하더라도 이런 의혹을 좀 깔끔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 전 최고 생각에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서 야권에서도 재의결 투표에 반대표가 나올까요?
야권에서는 굳이 그럴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한 많은 또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비명 행사, 측명 행제 뭐 이런 프레임들 아래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가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재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굴레보다는 야권 전체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의혹을 좀 규명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일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 21대 국회 현역 의원들 중에서 몇 명의 찬성표가 나오겠느냐가 이제 예. 핵심일 텐데 조국 혁신당은 현역 의원이 있긴 있죠. 있죠. 황운하 의원 예, 가장 뜨거운 한 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죠. 네. 자, 황운하 의원 뭐 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은 어떤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야권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가 있는데 조국 혁신당도 참여를 하나요? 했죠. 아, 지난 주말인가요? 였습니다. 지난 주말. 네네네. 지난주에 조국 이번 혁신 주말에는 다가오는 주말에는 지금 예정돼 있지는 현재는 않고요?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먼저 앞에 두 분이 지나치게 부결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걸로 말씀을 하셔서 예. 약간의 반론을 하자면 그 모수가 작은 집단의 선거, 투표, 의결 이런 거는 의외로 이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만 봐도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 선거에서 당연히 추미애 의원이 될 거라고 점쳤고 석간 중에 한 곳은 이름까지 아예 박아서 대형 후보를 내고 말았는데 결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의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그때도 의석수로만 계산을 하면 당연히 부결이 될 건데 가결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모수가 작은 집단의 선거나 의결에서는 의외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밤 잠 못 자고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다. 정말 국민의힘을 위한 투표는 무엇인가? 내가 지난 4년 동안 잘 살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투표는 무엇인가? 네. 이런 걸 고민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예. 김원수석 대변인께 지난 주말에 예. 주말 사이 장애 집회에 김보엽 수석 대변인도 참석을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장애 집회에서 조국 혁신당이든 아니면 예. 장애 집회에 참석한 정치 세력 중에서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탄핵 얘기를 직접적으로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하시면서 네. 여러분들은 지난 8년 전에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가를 보지 않았느냐. 네. 이 얘기는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걸 경고한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최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그 전에도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결국 자신의 사적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이거든요.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대통령은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신이 가진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김영남 전 의장은 또 법조인이시기도 하시니까 네. 최상병 특검법 통과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그거는 특검에 의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사실은 명확해지는 것이죠.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어떠한 탄핵 사유냐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병대하고 국방부 성까지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국방부와 해병대에서 왜 그러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다 받은 사안이 뒤집어졌느냐. 그거는 사실은 용산의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런저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왜 갑자기 그렇게 움직였느냐, 움직인 이유, 동기가 무엇이냐가 특검의 가장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기나 이유가 밝혀진다면 그게 탄핵 사유하고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어쩌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사가 잘 이루어진다면 탄핵 사유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장애 집회에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분명한 입장은 최상병 특검은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만 네. 지금 21대 또 앞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데 장애투쟁은 소수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의석이 많은데 왜 국회가 아닌 장외에서 투쟁을 하느냐, 그런 이유에서 개혁신당은 장애투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 이야기 듣고 네. 한기 전 대변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당 장애 집회와 예. 또 장애 집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장외 집회뿐 아니라 민주당이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 해병대원의 순직 문제, 그리고 이 죽음에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고 혹여 여기에 권력이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방해한 것은 없는지 이런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내용들과 여기에 확증 편향을 가지고 대통령은 당연히 여기에 문제가 있을 거야, 따라서 대통령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특검이 진행돼야 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진실을 규명하자는 목소리에 함께 좀 협력하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드루킹 특검을 진행했을 때도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 선거 때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 일이 없을 거야. 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열차가 드디어 시동이 걸립니다. 이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약 누군가 목소리를 냈다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집권당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로서 상식적인 판단과 또 여기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 너무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국정 전반을 흔드는 방식처럼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드립니다. 그 이때까지 특검은 전부 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야 합의가 어떻게 되냐면 특검 받는 쪽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김경수 지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거는 김경수 지사나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된 거죠. 뭐 다르게 뭐 합리적이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도 사실 특검 임명 관련해서는 야당에 넘겼었고 그런 건데, 저는 수사 외압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핵심적으로는. 네. 자신이 있으면 특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지난주에 재밌는 얘기를 하시던데, 미국의 루즈벨트는 635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괜찮았다고 그거랑 탄핵이랑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 하느라고 635건의 그 거부권을 행사했고 시행령도 행사한 거고, 그게 무슨 자기 아내와 자기에게 향하는 피의 사실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루즈벨트가 아니라 닉슨 대통령에 가까운 거 아닌가? 왜냐면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 처음에 터졌을 때 사건 자체가 닉슨 대통령의 지지율을 흔든 거 아니었거든요. 뭐가 결정타였냐면은 FBI의 그 수사 외압 지시에서 이거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 왜 연기가 되냐면 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수사했을 때 수사 외압이 드러났을 경우 이 거부권까지 다 방탄이고 수사 외압이고 이게 포함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상 이 권한을 쓴 게 아니라 사실상 권한 남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듣기 싫으면 특검을 수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기 저 부대변인에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네. 수사 결과가 다 나와야 네. 합법 불법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테고,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나와야 합법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뭐 탄핵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워낙 숫자가 많은 민주당에서 이거 특검하기 전에도 사실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걸핏하면 탄핵 얘기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당론인 것도 아니고, 근데 탄핵 얘기가 여기에 왜 걸쳐서 나오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설명드리자면 마땅히 본인한테 지금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적 권한을 남용해서 방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탄핵까지 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압박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남 전화에 짧게 여쭤보면 이게 야당에서 지금 총선도 압승을 했고 상당히 여론 구도도 야권이 주도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탄핵을 이야기했다가 역풍이 오거나 또는 여론에서의 또 반전이 이루어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탄핵이 금기어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탄핵이라는 건 입에 올리기가 대단히 조심스럽고 이게 자칫 잘못 언급을 하면 그냥 언급한 것 자체로 대단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뭐 터붓이 될 만한 단어였는데 아니 어느 순간부터 아니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입으로도 탄핵을 언급하신 적이 있잖아요. 탄핵을 하라고 언급한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할 테면 해봐라 뭐 절대 그럴 일 없다는 식으로 탄핵을 스스로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는 누구나 다 뭐 탄핵을 얘기한다고 해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은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분위기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수롭지가 않다.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상황은 만 2년을 막 지나는 집권 기간 동안 그동안 그 사회 저변에 이런저런 발화성 인화 물질이 많이 뿌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김영남 전 의장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 사람들이 탄핵을 언급하는 게 보편화되고 일반화돼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재 특검 상황을 탄핵에 빗대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 다 그대로 수용될 수 있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2017년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탄핵을 두고 헌정사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죠. 입장을 바꿔서 보더라도 아마 민주당도 비슷한 상황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적 여론을 받들어 제대로 국정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번 총선처럼 국민들께서 투표로 또 선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선택을 주시는 겁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굉장히 중대한 혐의가 있을 때 그 탄핵이 결국은 현실화되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일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가정의 가정을 언급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탄핵을 거의 기정사실화시키듯이 끌고 가고 있는데 국민들께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그래서 않고 이제 저도 잠깐만요. 저 김보엽 수석 대변인한테 발언 기회를 못 드려서 요거까지 여쭤보고 2부에서 하은기 전 부대변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독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순서에 없는 게 아니라 2부에 있는데 1부에서 마침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독 야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간의 소문에는 탄핵의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 또 심지어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탄핵 마일리지가 쌓여간다. 공식적으로 또 탄핵을 언급을 했는데 조국혁신당에서도 나온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 요건이 완성된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소통을 하겠다. 회동도 했고 기자회견도 했고 또 기자회견에서는 왜 바로 특검법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그런데 야권에서는 바로 이렇게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설명이 설득력이 있었다면 네. 최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하는 여론이 현재처럼 높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탄핵하고 또 약간 쌍둥이처럼 비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기자들하고 점심을 먹는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삼너길이라고 요새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이 길다. 줄여서 얘기하자. 삼너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임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방송 직전에 보니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점쳐지는 나경원 전 의원까지도 이제 다음 당선인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안을 열어두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식은 여러 개지만 윤석열 정부가 계속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사람들의 민심이 보글보글한 것을 대변하고 있고 법적인 걸 자꾸 물으시는 것 같은데 최혜병 특검법을 계속 막아 나선다면 탄핵 알겠습니다. 네. 자, 잠깐 팩트만 확인하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안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게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 기사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헌에 관한 내용을 좀 열린 자세로 보겠다라고 나경원 대표 당선인이 만약 얘기를 했다면 예.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알겠습니다. 임기를 줄이기 위한 내용. 이건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얘기해야 전달을 하는 해드려야 될 것 것은 같아서요. 그럴 리는 전혀 네. 없을 겁니다. 혹시 우리 이 스텝에서 확인 가능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부분이 들어갔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저희들은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 라디오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토론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부 로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의 재구성 스튜디오에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 의장,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 열린 토론 스텝이 확인 가능한 내용 그대로 전달드립니다. 방금 전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이 나경원 당선인 관련된 발언입니다. 나경원 당선인은 개헌 논의 마다치 않아야 임기 단축 논의도 열어놔야라는 이런 일단 요약된 헤드라인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나경원 당선인은 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야권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도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개헌 논의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일단 말했다는 거 그대로 전달을 드립니다. 자, 하은기 전 수석 대변인요. 부대변인요. 저는 아까 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야권에서 탄핵 얘기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권했을 때도 걸핏하면 무슨 대통령 하야 얘기하고 이럴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 주제로 얘기할 때 가능하면 보수 지지하는 국민들이 쓸데없이 기분 나쁘게 할 만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탄핵이라는 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라서 그 얘기 함부로 꺼내면은 역풍이 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김영남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역풍이 안 불어요. 다 그냥 그러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이유가 뭐냐면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대통령 지지율이 뭐 그나마 40%, 50%대가 되고 나름 잘하는 것도 있고 평가를 받고 이러면은 야당에서 걸핏하면은 탄핵 얘기했을 때 너희 대선 불복하는 거냐 이렇게 역풍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야당이 뭐
철없이 얘기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왜 국민들은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그냥 그러니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반성도 하고 또 거기는 성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또 대통령에 대한 비난적 여론들이 거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 않게 탄핵을 꺼내는 목소리조차 모든 게 다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끌고 와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민주당을 얘기하면 노무현 정신을 언급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납니다. 뭐만 하면 걸핏하면 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탓이었고 굉장히 낮은 지지율 속에 있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를 귀결해야 되는가. 결국 집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역사적 재평가들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지율이 낮고 또 지금 있는 상황에 탄핵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무렇지 않게 난무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대통령 탓이다라고 하는 기보다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국민의힘도 정부도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그러면 이렇게까지 누구 끌고는 탓을 아니잖아요. 해야 되나요? 대통령 탓이 아니면 누구 탓인가요? 국민 탓인가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탄핵이라는 단어를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야권에서 너무나 보편적인 언어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국회 또 하나의 쟁점 사항은 연금 개혁입니다. 자,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마무리하기가 어렵게 됐다. 김영남 예. 전 의장께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봉화마을을 내려가면서 지난 5월 23일이 되겠죠. 차량 안에서 유튜브를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이제 공개하면서 이 소득 대체율을 전격적으로 좀 수용을 해야 된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국민연금 개혁 간사를 맡고 있었던 김성주 의원도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또 보도도 이어졌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연금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 나가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빨리 이 결정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야당 대표가 오히려 정책을 리드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슨 개혁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성과가 나타난 건 없거든요. 그게 무슨 연금 개혁이 됐던 노동 개혁이 됐던 뭐 교육 개혁이 됐던 유일하게 지금 성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는 거 같은데 그거를 정말 이 방향이 맞는 개혁인가를 의문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연금 개혁도 말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정부가 어떤 확고한 안을 내놓고 이렇게 개혁을 합시다라고 리드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국회에도 여러 국회에다가 가지 던져 던져놓고. 놨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여기서 모수합의라도 하자. 그러니까 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늘리고 소득 대체율을 지금 42.5에서 원래 2007년 개혁할 때 2028년부터는 40%로 소득 대체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만 그거를 뭐 기존의 45% 주장해서 민주당이 1%를 양보해서 44%로 합의하자라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정책 내지는 개혁의 리드를 야당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더 내고 더 받자는 그걸 누가 못해요. 근데 네. 그래도 어차피 고갈되는 거 똑같거든요. 방법은 다른 데 있어요.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고민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부담률을 늘리는 것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자, 오늘은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시를 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하자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한기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뭐 그거 사실은 처음에 이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걸로 좀 짜증을 좀 냈었거든요.
김영남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소득 대체율 1% 가지고 싸우는 게 이게 실질적인 개혁안이 아닌데 마치 한다는 뉘앙스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짜증을 좀 냈었는데 최근에는 여당이 얘기하는 게 되게 황당해요. 사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연금개혁안을 던졌는데 한두 개를 던진 게 아니라 24개를 던졌어요. 던지고 한번 논의해보라 이랬어요. 그렇지만은 2022년부터 회의도 한 12번? 뭐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논의가 안 되니까 공론위원회 열어가지고 국회에서요? 네, 그래서 세금 들여서 한 겁니다. 그것도 안을 좁혔는 게 뭐냐면은 이란이 아까 말했던 소득 대체율 13%로 올리고 뭐 아니 소득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하는 것 그리고 소득 그 보험료율을 12%로 하는 거랑 현행대로 가는 것 요거였는데 이란으로 좁혀졌단 말이에요. 보험료율 올리는 것도 엄청난 합의예요. 26년 만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됐으면은 소득 대체율 그 1%포인트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네. 이거라도 합의하고 넘어가자는 얘기를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합니다. 전에 부대변인께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인데 네. 왜 그걸 열심히 논의해왔던 김성주 간사하고는 뭔가 좀 협의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정부에게 이걸 좀 제시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김성주 의원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나 메시지들을 보면 구조개혁하기 전에 모수개혁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건 맞는데 네. 22대 국회에서 이거 벌크로 해서 뭐 처리하자는 얘기를 잘 못 믿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자, 한 잠깐만. 말씀만 드리면 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거는 합의가 국민적 합의가 지금 있나요? 아니, 공론화에서 공론화에서는 엉뚱한 얘기한 거고 소득 대체율 뭐 50%로 올리자라는 산수가 안 나오는 이상한 결론을 내놓은 거고 지금 9%를 사용자가 4.5% 그리고 개인이 그러니까 그 피용자가 4.5%씩 부담한단 말이죠. 이거를 13%로 올리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 절반씩 사용자와 피용자가 6.5%씩 내는 거면 사실은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오늘은 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 네. 궁금한 건 뭐냐면 굳이 봉화마을을 내려가는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안을 전격적으로 꺼내놓은 게 뭐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건지 이게 사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봉화마을 가는 길과 연금 개혁은 그닥 관련이 없는 네.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그 하은기 부대변인한테 질문 던진 거에 대한 그냥 추측인데 김성주 간사도 잘 모르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는 약간의 기획이 들어갔다면 혹시나 이재명 대표의 전격적인 결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다. 네. 그렇게 봐주기를 기대하는 기획이었을 결단의 수 있죠. 배경은 어떤 의미를 앞에서 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윤 대통령도 정부 여당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현재도 의석수가 많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책임 있는 정당이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어떤 중요한 국가 정책,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대해서 나는 대표로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내가 주도하겠다.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미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비판을 받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안이 있으면 예. 상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또 성의 있는 것으로 보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뭐 주도하는 그런 또 모양새가 됐어요. 저는 김보엽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져가고자 하는 정치적인 그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연금 개혁안은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얘기를 해도 정부 입장에서 사실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남 전 정치기장께서 얘기했듯이 아니 보험료율을 9에서 13으로 올려야 되는데 말씀 주셨던 것은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가 그렇게 반반을 올려도 부담이 되는 건데 일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4%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를 확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과연 있겠는가?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임기 한 3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 개혁을 현실화시킨다 하더라도 구조개혁이 담보되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하나만한 문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은 3년 동안 이번 개혁을 하고 개혁 동력을 더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연금개혁을 추가적으로 끌 동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연금 개혁은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던져서 먼저 하겠다는 이니셔티브는 쥐고 그럼 윤석열 정부는 뭐 했냐라는 비판의 여지들까지 떡을 두 개 쥐고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 아이템을 잡고 여기에 대한 정치적 한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주기 어렵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인사입니다. 네. 지난주인가요?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거는 뭐 그 당시 보도 내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정호성 전 비서관을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소식실 비서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정확한 배경은 인사권자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네. 번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역량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건 뭐 이미 여권 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황이고요. 다만 정호성 전 비서관을 쓰게 됐을 때 나타나는 국정농단 사건의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했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왈가왈부 또 여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을 건 논란이 네. 클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 좀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작됐을 때 상당 부분 이명박 정부 시즌2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기 인사 스타일을 보면 해봤던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을 중시하는 인사 스타일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탄핵당했던 정부기 때문에 그 인사들이 그대로 들어오기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산업은행 회장으로 있는 강석훈 회장 정도가 박 정부의 경제 수석을 하면서 왔던 캠프 인사 정도였는데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양성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쳤다고 쓰기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또 개혁적인 인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이 인사에 대해서요? 아니,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국정농단 그것 때문에 유죄받았던 사람을 다시 예. 비서관으로 발탁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건 대통령만 알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인재풀이 그렇게 없냐는 생각이 일단 들고 앞에 계신 그 김병민 최고위원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방송할 때 보면은 나름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네. 네. 자, 또 하나 우리 이제 이야기 나눠봐야 될 이슈가 김영남 전 의장이 지난주인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이제는 뭐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오늘인가요? 나경원 당선인이 출마 가능성을 한 55%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안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론상 지지를 받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다면 그나마 전당대회에서 경쟁할 만한 상대는 누구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룰을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룰대로라도요. 당원 100% 지금의 룰로 치른다고 해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고요. 나경원 당선인의 경우에 본인 출마를 언급하면서 가능성이 55%다라고 얘기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은. 네. 51%만 해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데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최종적인 나경원 당선인의 의사결정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근데 글쎄요.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글쎄요. 누가 있을까요? 지금 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네. 몇 분 뭐 더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아요. 계속 그 드는 생각이,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나오지 않으면 본인이 소위 뭐 어떤 분은 한 1년 정도는 자기 정치 한 다음에 뭐 나와야 된다 이런 멘트를 하신 분도 있던데, 아니 자기 정치를 어디서 해요? 무대에 올라야 뭐 자기 정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여기 와서 하시면 어떡해요?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양재 도서관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보엽 수석 대변인에게 여쭤봅니다. 네. 김종인 전 개혁신당 위원장이죠.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 전 위원장이 1년 정도 자기 정치를 하다가 당권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했는데요. 네. 또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준비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체제의 황태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과 뭐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고 얘기는 들었고, 실제로 그게 뭐 변수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폐쇄자 아닌가요? 아니 근데 봉준표 시장이 한 예. 이야기 중에 예. 폐쇄자가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폐쇄자가 오히려 자기의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전당대회를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저희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를 내일 모레 5월 30일 법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세 가지가 간략하게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발사주 의혹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관여한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법무부와 소송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법무부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패소할 결심을 하고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해서 지고 나서는 항소를 하지 않죠.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사적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겠고, 세 번째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따님 문제죠. 예. 예, 그 문제는 6월에 아마 경찰에서 이 수사를 재개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따님도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예, 그게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네.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 어쨌거나 한동훈 특검법이 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가게 될 텐데요. 예,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관계라면? 한동훈 거는 받을게.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조국 혁신당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거나 함께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 과연 그런 일이 현실화될 것인가?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게 현실화됐을 때 실질적으로 과거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더 키워주는 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내 특검 받겠다. 최상병 특검도 요구하겠다. 이러면은 약간 국민적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 추가로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하나 더 있어서요. 지난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찍힌 사진을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권에서 상당히 설왕설래가 오는데, 한기 전 부대변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옆에 조국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까지 함께 나란히 있어서 향후 차기 대권 구도가 야권에서 상당히 치열해질 수 있겠다. 여기 조국혁신당의 김보엽 수석 대변인도 나와 계시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사이에 3파전을 예상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건가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네. 결정하는 거는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 복권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조국 대표께서는 이제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으니까 그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변수라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뭐 야당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뭐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김경수 지사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같이 계셨고 이재명 대표는 몸담은 정당의 대표고 김경수 지사의 별명이자 정치적 자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찍힌 사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부수석 대변인에게 네. 똑같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진이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른바 3파전이 될 것이다. 이재명, 조국, 김경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의 손을 앞으로 향후에 들어줄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 대통령은 아무의 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 대표라는 답변 안 하시네요. 예? 아니 조국 대표는 심지어 여러 차례 대선 출마하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이제 막 정치에 나온 신인이다.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문 대통령이 조국 대표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장은 뭐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으신지요? 아니 저도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을 네. 거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나중에 이기는 편이 내 편이죠. 네. 김병렬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 주제 보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언제 하냐. 만약 사면을 네. 조금 일찍 하면 보수 진영에 분열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막 나왔던 때가 생각나는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한때 보수의 상징적인 존재였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 미쳤던 영향 보수 분열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워낙 강하게 지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면의 문제가 대선 가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기 전 부대변인에게요. 국회의장 경선에서 네. 투표에서 이제 추미애 당선은 불발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법사위원